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과거이고 누군가에게는 내일의 거울이 될 수도 있는 기록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으나 정작 자신의 이름 세 글자는 잃어버린 채 살아온 한 남자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모든 내용은 허구로 재구성되었으며 우리 시대 가장들의 고독을 들여다보기 위한 이야기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66번째 봄이 찾아왔지만 성호 씨의 방은 여전히 겨울의 끝자락처럼 시리고 고요했습니다. 퇴직 후 맞이한 첫 번째 월요일 아침. 머리맡의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기도 전인데 성호 씨의 눈은 번쩍 뜨였습니다. 3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몸은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설비 라인의 가동 시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알람 소리도 없는 방 안에 거친 숨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호 씨는 멍하니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지는 그 얼룩이 마치 자신의 쪼그라든 인생 같아 보여 한참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가자 부엌에서는 이미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 정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 성호 씨가 나온 줄도 모른 채 냄비 속에 된장국을 묵묵히 저을 뿐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식탁 의자를 소리내어 당겨 앉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오늘부터는 뭐 할 거예요? 라고 한마디만 물어봐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물 흐르는 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달걀 장조림과 깍두기, 멸치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만 번은 보았을 그 평범한 반찬들이 그날따라 낯선 이방인의 음식처럼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성호 씨는 국 한 숟가락을 뜨려다 멈췄습니다. 국물 위로 떠오른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는 밥을 절반도 비우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개수대로 향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성호 씨는 처음부터 그녀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국이 좀 식었네. 성호 씨가 용기 내어 던진 말은 아내의 등에 닿기도 전에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정희 씨는 고무장갑을 낀 채 그저 물을 틀었을 뿐입니다. 쏟아지는 물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집어삼켰습니다. 오전 9시 평소라면 라인을 점검하며 바쁘게 뛰어다녔을 시간인데 성호 씨는 베란다의 화분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화초에 물을 주고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켰다가 다시 끄기를 수십 번. 시계추가 느릿느릿 움직일 때마다 성호 씨의 가슴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이 필요한데 이 집안에서 성호 씨는 그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커다란 가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때 정희 씨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무심하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저기 상가 2층에 탁구장 새로 생겼다는데 거기라도 좀 가봐요. 집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걱정도 아니고 짜증도 아닌 그저 정보를 전달하는 건조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에게는 그 탁구장이라는 단어가 마치 구명보트처럼 들렸습니다. 갈 곳 없는 노인에게 갈 곳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메마른 가슴에 작은 파동이 일었습니다. 성호 씨는 대답 대신 현관으로 나가 낡은 운동화 끈을 조염했습니다. 체육관 2층 문을 열자 규칙적인 마찰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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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경쾌하고 빠른 소리들. 땀 냄새와 마룻바닥의 삐걱거림이 가득한 그곳에서 성호 씨는 쭈뼛거리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짝을 지어 웃고 떠드는데 자신만 섬처럼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돌아나가야 하나 고민하던 그 찰나
누군가 성호 씨의 시야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운동복 차림에 머리를 묶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꾸민 친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기는 듯한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성호 씨에게 라켓 하나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어색해하지 마시고 여기 앉아서 이것부터 한번 잡아보세요. 성호 씨는 얼떨결에 라켓을 건네받았습니다. 여자는 성호 씨의 손을 부드럽게 고쳐 잡아주며 손목의 각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체온이 손등에 닿자 성호 씨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았습니다. 공을 몇 번 주고받았을까? 여자가 눈을 반짝이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어머, 성호 씨는 손목 힘이 정말 좋으시네요. 감이 남다르신데요? 성호 씨, 34년 동안 공장에서 배기사 혹은 배반장으로 불렸고 집에서는 여보 아니면 아빠로만 존재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여자는 그의 이름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다정하게 불러주었습니다. 게다가 평생을 기계를 고치느라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보고 감이 좋다며 칭찬까지 해주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리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채워지는 듯한 기묘한 감각. 성호 씨는 얼굴이 붉어진 채 라켓을 꽉 쥐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자판기 앞에서 마주친 여자는 아메리카노 한 캔을 건네며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최화경이에요. 성호 씨, 다음 주에도 꼭 나오셔야 해요. 제가 기다릴게요. 성호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여자의 목소리를 되새김질했습니다.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다시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정희 씨는 남편이 들어왔음에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젖은 양말을 벗어 내려놓자 정희 씨는 말없이 다가와 그것을 세탁기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대화도 오가지 않는 집. 성호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나경 씨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성호 씨, 기다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어두운 바다에 켜진 등대처럼 성호 씨의 마음속에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사실을 성호 씨는 그때까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평생을 같이 산 아내의 묵묵한 뒷모습보다 처음 본 타인이 건네는 짧은 찬사 한마디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도 하니까요. 성호 씨에게 최나경이라는 여자가 던진 그 다정한 부름은 가물어 터진 논바닥에 내리는 단비가 아니라 서서히 몸을 마비시키는 달콤한 독약이었습니다.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성호 씨는 거울 앞에 서서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얼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검버섯이 조금 짙어진 것 같아 손가락으로 문질러도 보고 듬성해진 머리카락을 빗으로 정성껏 넘겼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아내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지만 성호 씨는 문 밖으로 나갈 채비를 서두를 뿐이었습니다. 탁구장 문을 열자마자 성호 씨의 눈은 본능적으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 멀리서 회원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나경 씨가 성호 씨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성호 씨는 마치 18 소년이라도 된 것처럼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어머, 성호 씨, 진짜 오셨네요? 제가 안 오시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나경 씨는 자연스럽게 성호 씨의 팔을 살짝 터치하며 옆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아내 정희 씨와는 수십 년간 살을 맞대고 살았어도 느껴보지 못한 묘한 긴장감이 성호 씨의 뒷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나경 씨는 성호 씨가 가져온 낡은 라켓을 보더니 안쓰러운 듯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이 라켓 너무 오래됐다. 성호 씨처럼 감각 좋은 분은 장비가 좋아야 실력이 확 늘거든요. 제가 나중에 좋은 거 하나 골라드릴까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고민해 주겠다는 제안. 성호 씨는 그저 허허거리며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 소음에 묻혀 살던 인생에 이렇게 맑고 높은 목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취향을 물어봐 주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탁구 경기가 끝나고 땀을 닦는 성호 씨에게 나경 씨는 시원한 캔커피 하나를 따서 건넸습니다. 성호 씨랑 치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우리 이따가 밑에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더 하실래요? 드릴 말씀도 좀 있는데 드릴 말씀이라니. 성우 씨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식어 빠진 된장국과 무표정한 아내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곳에는 자신을 궁금해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은 나경 씨는 성호 씨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는 나경 씨의 경청하는 태도에 취해 평소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34년 공장 생활의 허무함, 은퇴 후 집에서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아직은 무언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갈증까지. 나경 씨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성호 씨 같은 분이 그냥 쉬기엔 너무 아깝죠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말을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참 오랜만이네요. 고마워요, 나경 씨. 성호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경 씨는 살포시 미소 지으며 성호 씨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아주 잠시 올렸다가 뗐습니다. 그 찰나의 온기가 성호 씨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카페를 나서 집으로 향하는 성호 씨의 발걸음 뒤로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두컴컴한 거실에 정희 씨가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 요란할 뿐 집안은 숨이 막힐 듯 적막했습니다. 성호 씨는 신발을 벗으며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탁구 치러 가서 하루 종일 살다 오나 봐요. 저녁은 먹고 온 거예요? 챙겨주는 말 같지만 뼈가 섞인 물음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나경 씨와 마신 커피의 향이 입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 얼른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성호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 다정한 부름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할 비밀이 그렇게 성호 씨의 가슴 속에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성호 씨는 코끝을 스치는 그름한 청국장 냄새에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방금까지 나경 씨와 머물던 카페의 그 고소한 원두 향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지극히 현실적이고 낡은 냄새였습니다. 성호 씨의 몸은 집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탁구대 너머 나경 씨의 밝은 미소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실 형광등 아래 앉아있는 정희 씨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성호 씨는 아내의 굽은 등을 보며 묘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경 씨처럼 밝게 웃어주지 못할까? 왜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지 않을까? 서운함은 어느덧 비교로 변했고 그 비교는 성호 씨를 더욱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나왔어. 밥은 먹었어? 성호 씨가 건조하게 던진 물음에 정희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텔레비전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드라마에서는 젊은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지만 이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정희 씨의 대답은 한참 뒤에야 돌아왔습니다. 먹었어요.
당신 국은 주방에 있으니까 데워 먹든 말든 알아서 해요. 성호 씨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낡은 냄비 뚜껑을 열자 식어버린 국물 위로 하얀 기름막이 얇게 끼어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것을 차마 떠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경 씨와 함께 웃으며 마셨던 그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주는 포만감이 배고픔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성호 씨는 결국 가스불을 켜지 않은 채 식탁 의자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성호 씨는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주변을 살핀 뒤 조심스럽게 화면을 켰습니다. 나경 씨였습니다. 성호 씨, 오늘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셨죠? 내일도 나오실 거죠? 짧은 문장이었지만 성호 씨에게는 그 어떤 연애 편지보다 강력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성호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서둘렀습니다. 세탁기 옆에 놓인 아내의 낡은 장바구니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가다듬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레었습니다. 정희 씨가 부엌에서 나오다 그 모습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요즘은 아주 탁구장에 살러 가나 봐요. 안 입던 옷까지 꺼내 입고. 정희 씨의 목소리에는 의심보다는 기가 찬다는 듯한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가슴이 뜨끔했지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운동하러 가는데 좀 깔끔하게 입는 게 뭐가 어떠냐며 화를 냈습니다. 성호 씨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평소보다 생기 있어 보여 만족스러웠습니다. 탁구장에 도착하자 나경 씨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연보라색 셔츠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유난히 화사해 보였습니다. 성호 씨는 그녀와 나란히 서서 탁구대를 사이에 두고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핑퐁 핑퐁 공이 튀는 소리에 맞춰 성호 씨의 심장도 경쾌하게 뛰었습니다. 성호 씨, 오늘 진짜 컨디션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휴, 역시 사람은 땀을 흘려야 젊어지나 봐요. 나경 씨의 칭찬에 성호 씨는 보란 듯이 강력한 스매싱을 날렸습니다. 34년간 공장에서 무거운 설비를 만지며 길러진 팔 근육이 모처럼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나경 씨가 성호 씨의 맞은편에 바짝 붙어 앉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성호 씨, 사실 제가 요즘 혼자 고민하는 게 하나 있는데 성호 씨라면 제 마음을 잘 알아주실 것 같아서요. 나경 씨의 촉촉한 눈망울이 성호 씨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성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가 된다는 느낌,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줄 유일한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는 그 달콤한 착각이 성호 씨의 이성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호 씨의 주머니 속에는 나경 씨가 건넨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설계도의 첫 장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성호 씨는 그저 다정한 그녀의 향기에 취해 어두운 골목길을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비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아내의 투박한 손마디보다 어쩌다 마주친 타인의 매끄러운 칭찬 한마디에 인생의 의미를 찾기도 하니까요. 성호 씨에게 나경 씨는 단순한 탁구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34년의 세월을 기술자의 명예로 바꿔 불러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카페 안 은은한 조명 아래 앉은 나경 씨는 성호 씨의 거친 손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정희 씨라면 손이 그게 뭐냐 씻고 와라고 핀잔을 줬을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경 씨는 마치 보석이라도 보듯 눈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성호 씨 손목 힘이 왜 그렇게 좋은가 했더니 공장에서 설비를 만지셔서 그랬군요. 어머,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정밀한 기계를 34년이나 다루셨다니. 국가에서 상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호 씨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공장에서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준 작은 감사패 하나가 전부였던 그의 인생에 나경 씨는 국가적 인재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었습니다. 성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펴며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공장 시절의 고단함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기름 냄새에 머리가 아프고 기계 소리에 귀가 먹먹해지고 그래도 내 손 하나로 그 거대한 라인이 돌아가는 걸 보면 참 뿌듯하긴 했어요. 나경 씨는 턱을 린 채 성호 씨의 이야기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가끔씩 세상에 정말요 라며 놀라기도 하고 성호 씨 없었으면 그 공장 안 돌아갔겠네요 라며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성호 씨는 마치 자신의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해받는 기분. 그 달콤함은 성호 씨를 더욱 수다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성호 씨처럼 능력 있는 분이 이렇게 집에서 쉬기만 하시는 건 정말 사회적 손실이에요. 저도 성호 씨 같은 분이랑 같이 일하면 얼마나 든든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나경 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으며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성호 씨는 심장이 크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다는 말. 그것은 성호 씨가 은퇴 후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인정의 결정체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성호 씨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아내 정희 씨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정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성호 씨가 들어오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생기를 띠는 남편의 모습이 오히려 불길한 징조로 읽히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주 얼굴에 꽃이 피었네요. 탁구가 그렇게 재밌나 봐요. 아니면 누구 재밌는 사람이라도 생겼나? 뼈가 섞인 정희 씨의 말에 성호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화를 내며 방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운동해서 건강해지는 게 죄냐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호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희 씨는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묘한 슬픔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성호 씨는 침대에 누워 나경 씨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성호 씨 없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 환청 같은 한마디가 어두운 방안을 환하게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날선 말보다 나경 씨의 부드러운 거짓말이 훨씬 더 진실처럼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비대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34년간 기름때 묻은 기계만 만지던 성호 씨에게 나경 씨가 던진 사업 제안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늙어버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탁구장을 찾은 성호 씨는 나경 씨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경 씨는 무릎 위에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올려두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어딘가 은밀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호 씨, 저 요즘 잠을 못 자요. 우리 중장년들이 마음 편히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 만드는 거. 그거 제 평생 꿈이었거든요. 근데 혼자 하려니 겁이 나서요. 나경 씨는 슬쩍 성호 씨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운동 카페라는 이름의 그 계획은 꽤나 구체적이었습니다. 탁구대 배치부터 커피 머신의 종류, 심지어는 무릎 보호대 같은
소모품 판매까지. 나경 씨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성호 씨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공장의 설비 라인 대신 아늑하고 활기찬 카페의 전경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처럼 기계를 잘 아는 분이 관리해 주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인테리어부터 설비까지 성호 씨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을 텐데 제가 성호 씨 실력 하나는 믿잖아요. 성호 씨는 가슴이 뻐근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는다는 말, 그리고 실력이라는 단어. 정희 씨에게서는 10년 넘게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탁구대 규격을 묻고 전기 용량을 걱정하며 대화에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나경 씨는 이때다 싶은 듯 성호 씨의 팔을 살짝 잡으며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전문이죠. 공장 라인 하나를 통째로 관리하던 사람인데 카페 설비 정도 야식은 죽먹기지. 나경 씨, 너무 걱정 말아요. 성호 씨의 목소리에는 모처럼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호 씨는 아내 정희 씨의 얼굴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퇴직금은 노후 자금이라며 한 푼도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성호 씨는 현관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표정을 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운동만 한다더니 얼굴이 왜 그렇게 상기됐어? 부엌에서 나오던 정희 씨가 성호 씨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성호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동네 한 바퀴 더 돌고 왔다며 짜증 섞인 대꾸를 던지고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의 닫힌 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호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경 씨가 말한 초기 투자금, 그리고 예상 수익, 머릿속에 숫자들이 맞춰질수록 성호 씨의 불안함은 설렘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내에게는 나중에 다 잘 되고 나서 말해주면 될 거라고,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성호 씨는 그렇게 깊은 넷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부부란 무엇일까요? 수십 년을 한 입을 덮고 자면서 숨소리만 들어도 상대의 기분을 맞히던 사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가장 먼 남보다 더 서먹해지기도 합니다. 성호 씨에게 집은 이제 안식처가 아니라 나경 씨와 그린 화려한 설계도를 숨겨야 하는 불편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스름이 깔린 저녁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구수한 찌개 냄새라도 났을 텐데 그날은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락스 냄새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거실 구석에 앉아 낡은 셔츠의 소매를 묵묵히 꿰매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아내의 시선을 피하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나경 씨와 나눈 열띤 대화 때문인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생기 넘치는 모습이 아내에게 들킬까봐 성호 씨는 찬물로 연신 세수를 했습니다. 주방으로 나오니 식탁 위에는 뚜껑이 덮인 밥그릇과 식어버린 국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밥 벌써 먹었어? 같이 좀 기다리지 않고. 성호 씨의 퉁명스러운 물음에 정희 씨는 바늘끝을 멈추지도 않은 채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목나무 껍질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7시가 넘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운동한다면서 밖에서 누굴 만나길래 매번 이렇게 늦는 건지. 밥 먹기 싫으면 그냥 둬요. 내일 아침에 개밥으로 주게. 정희 씨의 뼈 있는 한마디에 성호 씨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반사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운동하고 사람 좀 사귀는 게 무슨 큰 죄라도 되냐며 식탁 의자를 거칠게 당겨 앉았습니다.
숟가락이 국그릇에 부딪히며 챙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 날카로운 금속음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 씨는 억지로 밥을 입에 밀어 넣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습니다. 나경 씨와 먹었던 달콤한 케이크와 향긋한 커피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정희 씨는 바느질을 멈추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텔레비전의 파르스름한 불빛만이 아내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텔레비전 속 연예인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만이 거실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국그릇을 비우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성호 씨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나경 씨에게서 온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성호 씨, 오늘 말씀하신 설비 아이디어 정말 최고였어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성호 씨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침묵보다 나경 씨의 따뜻한 문자가 훨씬 더 진실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옆에 누운 정희 씨의 등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성호 씨는 어둠 속에서 나경 씨와 함께 만들 운동 카페의 간판 이름을 고민하며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마주한 간판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홀리면 눈앞의 현실보다 머릿속의 신기루가 더 선명해 보이는 법입니다. 성호 씨에게 나경 씨가 보여준 낡은 상가 건물은 곰팡이 냄새 나는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될 화려한 왕국이자 34년 공장 생활의 고단함을 단번에 씻어줄 보상처럼 보였습니다. 평일 오후 성호 씨는 나경 씨의 안내를 받아 동네 끝자락에 위치한 오래된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세탁소와 철물점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뒷골목이었습니다. 나경 씨는 가방에서 커다란 열쇠 뭉치를 꺼내더니 셔터를 올렸습니다. 삐거덕거리는 쇳소리가 적막한 골목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호 씨,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꿈을 펼칠 그곳이에요.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나갔고 천장의 형광등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경 씨는 눈을 반짝이며 허공에 손짓을 했습니다. 마치 마법이라도 부리는 듯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풍경이 묘사되었습니다. 여기 벽면에는 전신 거울을 붙여서 넓어 보이게 하고요. 저기 창가 쪽에는 성호 씨가 말한 최고급 커피 머신을 놓을 거예요. 탁구대 2대는 가운데 딱 배치하면 동선이 아주 완벽하겠죠? 성호 씨는 나경 씨의 목소리를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신기하게도 나경 씨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낡은 바닥 위로 깨끗한 매트가 깔리고 환한 조명이 켜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성호 씨는 직업병처럼 천장의 배선과 바닥의 수평을 살폈습니다. 설비 기사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여기 환기구 위치가 좀 애매하네. 내가 보기에 저쪽 벽을 뚫어서 새로 내는 게 좋겠어. 전기도 용량을 좀 늘려야 할 것 같고. 성호 씨의 분석적인 말에 나경 씨는 손뼉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성호 씨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성호 씨의 어깨는 한 뼘 더 올라갔습니다. 평생 기계를 고치며 남의 뒤만 봐주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결정하는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성호 씨 같은 파트너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이 자리 탐내는 사람이 줄을 섰다는데 성호 씨가 좋다고만 하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가계약 걸고 싶어요. 나경 씨는 슬쩍 성호 씨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은밀한 유혹과 달콤한 확신.
성우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낡은 공간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줄 유일한 탈출구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우 씨는 그 순간 집에서 자신을 기다릴 아내 정희 씨의 구분등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돌아오는 길, 성우 씨의 손에는 나경 씨가 건넨 상가 도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지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정을 파괴할 시한폭탄이기도 했습니다. 성우 씨는 가슴속에 품은 그 폭탄이 언제 터질지도 모른 채 나경 씨가 그려준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절벽 끝에 섰을 때가 아니라 눈앞의 신기루를 잡기 위해 스스로 안전선을 넘어설 때입니다. 성우 씨에게 서랍 깊숙이 넣어둔 퇴직금 통장은 34년 공장 생활의 땀방울이자 아내 정희 씨와 약속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나경 씨의 다정한 재촉은 그 단단하던 약속의 자물쇠를 너무나 쉽게 열어버렸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은 성우 씨의 손등 위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스쳤습니다. 번호표를 쥔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과 신분증을 확인하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전액 이체하시겠습니까? 그 짧은 질문이 성우 씨의 귓가에는 거대한 경고음처럼 울렸습니다. 네, 저기 알려드린 계좌로 보내주세요. 상가 가계약금이랑 인테리어 선입금이라서요. 성우 씨는 직원의 눈을 피하며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4년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기름 냄새와 소음 속에서 맞바꾼 숫자들이 단 몇 초 만에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다는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마자 나경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성우 씨, 방금 확인했어요. 역시 행동력도 대단하시네요. 우리 이제 진짜 파트너예요. 성우 씨는 그 파트너라는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아내 정희 씨와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대등하고 활기찬 관계의 증표 같았습니다. 텅 빈 통장 잔액보다 나경 씨의 환호가 더 묵직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성우 씨를 기다리는 건 차가운 현실의 흔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분홍색 카페 영수증 하나. 며칠 전 나경 씨와 갔던 카페의 것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성우 씨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커피값도 꽤 쓰나 봐요. 집에서는 믹스커피 한 잔도 아깝다더니 운동하러 가서 누굴 만나고 다니길래 이런 게 주머니에서 나와요. 정희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심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성우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며 영수증을 낚아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친구랑 마신 거라며 소리를 지르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성우 씨는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나경 씨가 보내준 인테리어 시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텅 빈 통장과 아내의 의심스러운 눈초리, 그 모든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오직 나경 씨가 약속한 화려한 성공뿐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 번 터진 둑을 막기란 역부족인 법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던 것이 어느새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성호 씨의 삶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나경 씨가 던진 미끼는 달콤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갈고리는 서서히 성호 씨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탁구장 근처 작은 카페, 나경 씨는 평소보다 수척해진 얼굴로 성호 씨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인테리어 견적서라 적힌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나경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성호 씨, 정말 면목이 없어서 어쩌죠? 인테리어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요즘 자재값이 하룻밤새 자꾸만 올라서요. 처음 견적으로는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대요. 성호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견적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추가금이라 적힌 숫자는 성호 씨가 예상했던 범위를 훌쩍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계약금과 1차 중도금까지 보낸 상태에서 공사가 멈춘다는 말은 성호 씨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벌써 입금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올리면 어떡합니까? 나경 씨가 업체랑 좀 더 조율해봐요. 나도 이제 여유가 별로 없는데. 성호 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나경 씨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눈으로 성호 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손길에 성호 씨의 마음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너무 속상해요, 성호 씨. 근데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넣은 돈들도 다 공중에 뜨는 거잖아요. 일정 밀리면 임대료만 계속 나갈 테고.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성호 씨 믿고 시작한 거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넣은 돈, 그리고 성호 씨를 믿는다는 말. 그 두 마디가 성호 씨의 이성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성호 씨는 다시 한번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금 통장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노후에 쓰기로 했던 비상금 통장에 손을 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보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머릿속에선 숫자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나오던 정희 씨가 성호 씨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성호 씨의 낡은 재킷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밤마다 잠 안 자고 뭐 해요? 낮에는 밖으로만 돌고 밤에는 한숨만 쉬고 어디 몸이라도 안 좋은 거면 병원 가봐요. 정희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그 걱정 어린 말조차 자신을 감시하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성호 씨는 오히려 더 쌀쌀맞게 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 씨는 홀로 남은 거실에서 남편의 재킷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영수증 조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나경 씨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성호 씨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번졌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그 약속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자신을 밀어넣는 것 같아 성호 씨는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들 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쌓아온 수십 년의 시간은 상대의 미세한 떨림이나 평소와 다른 공기만으로도 거짓의 냄새를 맡아내곤 하죠. 성호 씨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고 믿었지만 정희 씨의 침묵은 몰라서가 아니라 참아주고 있었던 인내의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밖에는 가랑비가 내려 어둑어둑한 저녁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평소와 달리 거실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저녁상 대신 투명한 서류 파일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앞에 꼿꼿이 앉아 성호 씨가 신발을 벗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불을 왜 이렇게 밝게 켜놨어? 사람 놀라게. 밥은 안 차리고 거기 앉아서 뭐해? 성호 씨는 짐짓 큰 소리를 내며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파일을 본 순간 성호 씨의 심장이 바닥 아래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성호 씨가 나경 씨와 갔던 카페 영수증, 주머니에서 흘린 메모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행에서 출력해온 계좌 이체 확인증들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운동하러 간다고 나간 날짜들, 그리고 이 돈들이 빠져나간 날짜들. 내가 다 맞춰봤어요. 34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네. 이 돈, 다 어디에 쓴 거예요? 정희 씨의 목소리는 떨림조차 없이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성호 씨에게는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성호 씨는 눈동자를 굴리며 변명거리를 찾았지만 이미 낱낱이 파헤쳐진 증거 앞에서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성호 씨는 오히려 자존심을 앞세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잘 살자고 투자한 거야. 나경 씨라고 나 도와주는 사람 있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평생 벌어온 돈 내가 좀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나경 씨라는 이름이 성호 씨의 입에서 나오자 정희 씨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파일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정희 씨가 직접 손으로 쓴 짧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당신의 말이 끊긴 지 120일째. 당신의 눈이 나를 피한 지 89일째. 당신은 그 여자랑 꿈을 꾸고 있었겠지만 나는 여기서 당신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더는 못 참겠네. 당신이 말하는 그 대단한 투자, 어디 끝까지 한번 해봐요. 정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호 씨는 홀로 남은 식탁 앞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희 씨가 적어둔 날짜 하나하나가 성호 씨가 나경 씨의 다정한 목소리에 취해 집안의 온기를 꺼뜨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빗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호 씨는 나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들키지 않을 거라 믿었던 비밀이 터져버린 밤. 성호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쌓아 올린 장밋빛 미래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 실감하며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은 때로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듭니다. 성호 씨는 식탁 위에 흩어진 이체의 확인증과 아내의 기록들을 보며 차오르는 수치심을 분노로 바꿔 터뜨렸습니다. 잘못을 들킨 아이가 부리는 억지보다 더 추하고 강렬한 자존심이 성호 씨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안방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간 성호 씨는 침대 끝에 앉아 등을 돌리고 있는 정희 씨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붉게 충혈된 눈과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 씨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자. 평생 공장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자식들 입에 풀 칠해주고 당신 비위 맞추며 살았으면 됐지 않냐고. 이제 나도 사람 대접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성호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람 대접이라는 단어를 뱉는 순간 성호 씨는 나경 씨가 불러주던 성호 씨라는 다정한 음성이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그 환청이 성호 씨를 더욱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화가 아니라 깊은 체념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 대접이 집에서 마누라 속이고 노후 자금 다 갖다 바치는 거였어요? 34년 공장 생활 보상이 고작 이거냐고요.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요? 정희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성호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호 씨는 서랍장에서 옷가지 몇 벌을 꺼내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집을 나가는 것이 자신의 권리라도 되는 양 당당하게 굴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당신은
평생 그렇게 의심이나 하면서 살아. 나는 나 믿어주는 사람하고 내 사업 제대로 성공시켜서 보란 듯이 일어날 거니까. 성호 씨가 현관으로 향할 때 정희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성호 씨의 앞길을 막아서지 않고 그저 식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흰 봉투 겉면에는 검은 글씨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세요. 가서 그 대단한 사업 성공시키세요. 대신 이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요. 당신이 내 인생까지 다 팔아먹게 둘 수는 없으니까. 나는 당신이 내 남편인 게 이제는 부끄러워요. 부끄럽다는 아내의 마지막 선언에 성호 씨는 심장이 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보란 듯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성호 씨의 뺨을 때렸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육중한 현관문 닫히는 소리. 그것은 성호 씨가 34년간 일궈온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파열음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나경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일에만 집중합시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 성호 씨는 낯선 밤거리를 방황하며 갈 곳 잃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긴 걸음은 사랑하는 이와 나란히 걷던 산책길이 아니라 남남이 되기 위해 법원의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가로지르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성호 씨는 빳빳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법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공장 퇴직 날에도 입지 않았던 그 정장이 오늘따라 몸에 맞지 않는 갑옷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형광등이 창백하게 빛나는 법원 복도에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구석자리에 앉아 번호표를 쥐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정희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사이였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수천 킬로미터의 심해보다 더 깊은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중에 사업 성공해서 다 갚아준다는데 그걸 못 참고. 당신 참 독하네. 성호 씨는 민망함을 감추려 오히려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대답 대신 무릎 위에 놓인 가방끈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정면의 벽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성호 씨의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성호 씨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성호 씨를 지나쳐 정희 씨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성호 씨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류는 다 챙겼지. 걱정 마. 이제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원 복도의 울림을 타고 성호 씨의 귓가에 명확하게 꽂혔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34년을 가장으로 군림해온 성호 씨의 존재가 단 한 문장으로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헛기침을 하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야속하게도 푸르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보겠습니다. 엄마 혼자 이 모든 거 정리하느라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사람 대접받고 싶다고 하셨죠? 적어도 가족들 눈에 눈물은 안 나게 하셨어야죠. 아들은 짧은 말을 남기고 정희 씨를 부축해 일어섰습니다. 번호가 불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호 씨는 뒤처진 발걸음으로 그들을 뒤따랐습니다. 판사 앞에 서서 서류에 사인을 하는 손가락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자유인지 아니면 영원한 고립인지 성호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절차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현우는 정희 씨를 차에 태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성호 씨는 먼지 날리는 주차장에 홀로 남았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져보았습니다. 나경 씨에게 다 끝났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여전히 읽음 표시만 뜬 채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얀 법원 건물이 성호 씨의 등 뒤에서 거대한 비석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고 낯선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집도 기다릴 가족도 없는 길 위에서 성호 씨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단어의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화려한 은퇴와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집을 나선 성호 씨의 발길이 닿은 곳은 낡은 상가 건물 모퉁이에 자리 잡은 비좁은 고시원이었습니다. 보증금 몇백만 원에 월세 40만 원. 34년간 내 집 마당에서 화초를 가꾸던 남자가 머물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서늘한 방이었습니다. 철제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성호 씨는 짐가방 2개를 좁은 방 한복판에 내려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간신히 몸을 누일 수 있는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벽 한쪽을 차지한 미니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이 좁은 사각형의 공간이 이제 성호 씨의 온전한 영토였습니다. 그래, 시작은 다 이런 법이지. 여기서 조금만 고생하면 나경 씨랑 같이 번듯한 사장님 소리 들으며 살 텐데 뭐. 성호 씨는 짐짓씩씩하게 혼잣말을 내뱉으며 가방을 풀었습니다. 옷 몇 벌을 옷장에 걸고 세면도구를 작은 욕실에 들여놓았습니다. 정희 씨가 챙겨주던 깨끗한 수건 대신 편의점에서 급하게 산 거친 수건이 손에 닿았습니다. 짐 정리를 끝내고 침대에 걸터 앉자 벽 너머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나경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 잡았습니다. 좀 좁긴 하지만 괜찮네요. 이제 진짜 우리 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겠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쥔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너무 눈부셔 눈이 시릿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고시원의 복도는 기괴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성호 씨는 정희 씨의 고른 숨소리 대신 낡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34년간 익숙했던 집안의 공기, 아내가 내어주던 따뜻한 차 한 잔이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성호 씨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나를 위한 선택이었어. 현우도, 수진이도.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나타나면 다 이해해 줄 거야. 성호 씨는 자신을 속이듯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와 낯선 소음들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새벽 4시 습관처럼 눈이 떠졌지만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성호 씨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고시원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한 새벽빛은 집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성호 씨는 좁은 방 안에서 나경 씨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이것이 새로운 시작인지 아니면 끝없는 추락의 시작인지도 모른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절박함은 때로 이성을 마비시키고 보이지 않는 밧줄이라도 잡고 싶게 만듭니다. 성호 씨에게 나경 씨는 이제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줄 마지막 보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시원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걸려온 나경 씨의 전화는 성호 씨에게 구원인 동시에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수신 화면에 뜬 최나경 세 글자를 보자마자 성호 씨는 튀어오르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고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년었습니다. 성호 씨, 정말 죄송해서 전화를 드릴까 말까 수천 번 고민했어요. 상가 계약 확정 단계에서 보증금이 조금 모자란다고 건물주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요. 이번 주 안에 해결 안 되면 우리 지금까지 공들인 거, 인테리어 선입금한 거 다 날리게 생겼어요. 성호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미 퇴직금이며 비상금이며 바닥을 긁어보냈는데 여기서 더 큰 돈이 필요하다니. 하지만 나경 씨는 성호 씨의 숨소리만 듣고도 그의 불안을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소리로 성호 씨, 대출 조금만 알아보면 안 될까요? 오픈만 하면 한 달 안에 다 갚을 수 있어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대출이라니. 나경 씨, 나 이제 진짜 남은 게 없어요. 집도 나오고 고시원 방 한 칸이 전부인데 무슨 수로 대출을 받아요. 성호 씨의 항변에도 나경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장년 대상 소액 대출 상품이 있다며 지점 위치와 담당자 이름까지 줄줄 읊었습니다. 성호 씨,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 고비만 넘으면 진짜 끝이에요 라는 말이 성호 씨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말이 성호 씨의 발걸음을 은행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호 씨는 정장을 갖춰 입고 대출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의아한 듯 성호 씨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사무적인 어조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대출 목적이 사업 준비라고 하셨는데 보증인이나 확실한 담보 없이 진행하시는 거라 이율이 꽤 높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거 맞죠? 사기 같은 거 연루되신 건 아니시죠? 직원의 돌직구 같은 물음에 성호 씨는 심장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나경 씨의 다정한 얼굴과 정희 씨의 차가운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짐짓 당당한 척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내 일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군말 말고 절차대로 해줘요. 성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 패드 위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34년 공장 생활의 마지막 자존심이 대출금 3천만 원이라는 숫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입금 확인 문자가 오자마자 성호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경 씨의 계좌로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성호 씨의 등 뒤로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수척하고 낯설어 성호 씨는 서둘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이제는 성공하는 일만 남았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주머니 속 핸드폰은 그날 이후 다시는 나경 씨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처절하게 무너지는 순간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아닙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사방이 적막에 휩싸여 그 누구의 응답도 들리지 않는 지독한 고립 속에 홀로 남겨졌을 때입니다. 성호 씨에게 마지막 대출금 3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면죄부를 사기 위한 마지막 판돈이었습니다. 대출금을 송금한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성호 씨의 일상은 핸드폰 액정 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메시지 창에는 1이라는 숫자가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좁은 고시원 방 안을 짐승처럼 서성이며 몇 분 간격으로 핸드폰을 켰다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바쁜 거겠지. 오픈 준비하느라 인테리어 업자들하고 씨름하느라 정신이 없는 걸 거야. 나경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그렇고 말고. 성호 씨는 갈라진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속에 차오르는 불안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심장을 긁어댔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밤이 깊어도 나경 씨의 다정한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결국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늘게 이어졌지만 끝내 들려오는 건 무미건조한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옷을 대충 걸쳐 입고 탁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라면 나경 씨가 환하게 웃으며 회원들을 맞이하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탁구장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고 낯설었습니다. 성호 씨는 숨을 헐떡이며 나경 씨가 늘 앉아있던 벤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다른 회원의 낡은 가방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요. 최나경 씨, 오늘 안 나왔나요?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연락이 안 돼서 그럽니다. 성호 씨가 지나가는 회원 하나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 회원은 성호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 화경 씨요?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던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못 나온다고 총무님한테 연락했다더라고요. 근데 아저씨는 누구신데 그렇게 찾으세요? 성호 씨는 대답 대신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당분간 못 나온다는 말이 성호 씨의 머릿속을 맴돌며 거대한 구멍을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호 씨는 다시 한번 나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신호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차가운 안내 멘트가 성호 씨의 고막을 찢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성호 씨는 길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깨에 부딪히면서도 그는 손에 쥔 핸드폰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4년 공장 생활의 땀방울과 아내와의 신뢰, 그리고 자식들의 존경까지 다 맞바꾼 그 다정한 목소리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호 씨는 털썩 주저앉아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액정에는 금이 갔고 검은 화면 위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제 성호 씨의 세상은 그 부서진 액정처럼 날카롭게 갈라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는 천둥 소리도 비명도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던 이의 목소리 대신 들려오는 차갑고 기계적인 안내 음성입니다. 성호 씨는 고시원 복도 한복판에 멈춰서서 핸드폰을 귀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게 떨려 핸드폰이 뺨을 툭툭 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번호를 바꿨나? 아니면 통신사에 문제가 생겼나? 성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여전히 똑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그 문장이 성호 씨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 했습니다. 성호 씨는 미친 듯이 상가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나경 씨와 함께 셔터를 올리고 꿈을 그리던 그 골목으로 말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골목 어귀에 도착했을 때 성호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경 씨가 우리들의 공간이라고 했던 그 상가 건물 앞에는 여전히 먼지 쌓인 셔터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흔적은커녕 누군가 드나든 기척조차 없었습니다. 성호 씨는 옆에 있는 낡은 부동산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 맞은편 공실 말입니다. 거기 최나경 씨라고 탁구 카페 한다고 계약한 사람. 공사 언제 시작한답니까? 부동산 아주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성호 씨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귀찮음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기요, 거기 계약된 적 없어요. 비어있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며칠 전에 어떤 여자분이랑 중년 남성분이 와서 구경만 하고 가긴 하던데 계약금 한 푼 안 들어왔어요. 성호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계약된 적 없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거대한 해일이 되어 밀려왔습니다.
나경 씨가 보여준 그 반듯한 글씨의 견적서, 보증금이 모자라다며 울먹이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송금한 수천만 원의 돈들,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음을 성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성호 씨는 멍하니 셔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셔터 틈새로 손가락을 넣어 보았지만 차가운 쇠의 감촉만이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나경 씨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던 그 공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셔터의 이마를 기댄 채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나경 씨,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성호 씨라고 불러줬잖아요. 다정하게. 내 이름 불러줬잖아요. 성호 씨의 목소리는 비참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아픈 건 자신의 외로움을 이용해 이름을 불러주며 다가왔던 그 다정함이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어두워진 골목을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그를 기다리는 건 고시원의 좁은 방과 매달 꼬박꼬박 날아올 대출이자 고지서뿐이었습니다. 상가 셔터 앞에서 돌아온 성호 씨의 발걸음은 마치 죽은 자의 행렬처럼 무거웠습니다. 고시원 복도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전멸할 때마다 성호 씨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툭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좁은 방 한복판에 주저앉은 성호 씨는 며칠째 세탁하지 않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와 함께 정희 씨가 식탁 위에 남겨두었던 그녀가 직접 손으로 쓴 짧은 기록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동안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그 종이를 이제야 떨리는 손으로 펼쳐들었습니다. 돋보기를 쓰지 않아도 정희 씨의 반듯한 글씨체가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7월 12일. 퇴근하고 돌아온 당신이 내 눈을 피했다. 8월 3일. 당신 주머니에서 낯선 카페 영수증이 나왔다. 9월 15일. 당신이 처음으로 밥상머리에서 나에게 화를 냈다. 성호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희 씨는 성호 씨가 나경 씨의 다정한 목소리에 취해 집을 비우던 날들을,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순간들을 날짜별로 꼼꼼히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당신의 말이 끊긴 지 120일째라는 마지막 문장에 이르자 성호 씨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경 씨가 불러주던 성호 씨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 있을 때 아내 정희 씨는 남편의 이름 대신 침묵의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34년 공장 생활의 보상을 밖에서 찾으려 했지만 정작 그 보상을 가장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은 옆에서 묵묵히 국을 끓이고 셔츠를 다리던 아내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희 씨,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이 이렇게 다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내가 잘난 줄만 알았어. 아직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 줄만 알았다고. 성호 씨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경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분노보다 자신을 가장 잘 알던 아내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는 죄책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텅 빈 통장과 거액의 대출금보다 더 무거운 것은 이제 다시는 아내에게 성호 씨라는 평범한 부름을 들을 수 없다는 절망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밤새도록 그 종이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기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성호 씨가 버리고 떠난 진짜 삶의 파편들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 파편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자신이 저지른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새벽이 찾아오고 성호 씨는 붓기 가득한 눈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고시원의 거울 속에는 다정한 부름에 속아 인생을 팔아버린 가여운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야 했다는 것을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화려한 재기나 요행이 아닙니다. 어제와 다름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고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어 당장 입에 풀칠할 한 끼를 위해 움직이는 지독한 성실함 뿐입니다. 성호 씨는 고시원의 좁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34년간 몸에 밴 새벽 5시의 기상은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어김없이 그를 깨웠습니다. 성호 씨가 새로 구한 일자리는 근처 상가 건물의 새벽 청소였습니다. 화려한 설비 기사도 꿈꾸던 카페 사장님도 아닌 남들이 잠든 시간에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는 일. 성호 씨는 낡은 작업복을 걸치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성호 씨의 탄 가슴 속으로 사정없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상가 건물 앞에 도착한 성호 씨는 묵직한 건물 셔터를 잡았습니다. 삐거덕거리는 쇳소리가 적막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 나경 씨와 함께 상가 셔터를 올리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그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설렘이 아닌 생존을 위한 고단한 노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래, 닦자. 내 손으로 더럽혀진 내 인생도 이 바닥처럼 벅벅 문질러서 닦아내보자. 성호 씨는 빗자루를 들고 복도 구석구석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숙여 바닥에 찌든 때를 닦아낼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는 그 시간만큼은 나경 씨의 다정한 사기와 정희 씨의 차가운 눈빛으로부터 잠시나마 도망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리고 밀대로 밀어내며 성호 씨는 자신의 거친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4년 공장에서 기름때 묻히며 일했던 그 귀한 손을 그는 고작 성호 씨라는 달콤한 부름 하나에 팔아 넘겼습니다. 성호 씨는 흐르는 수돗물에 얼굴을 씻어내며 차오르는 울음을 억눌렀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니 세상은 어느새 환해져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발걸음 사이로 성호 씨는 청소도구가 든 가방을 메고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나경 씨의 연락일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은 이제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대출 이자가 빠져나갔다는 은행의 무심한 문자 한 통이 떠 있었습니다. 갚아야지.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는 다 갚아야지. 정희 씨한테 부끄럽지 않게. 아니, 나 자신한테라도 부끄럽지 않게. 성호 씨는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 하나를 샀습니다. 고시원 방 안에 앉아 뜨거운 국물을 들이켜며 성호 씨는 창밖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은퇴 첫날의 허전함과는 또 다른 지독하게 무겁고도 명확한 현실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내일 새벽에도 다시 일어날 것을 다짐하며 낡은 침대 위에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얄겜은 장난을 치곤 합니다.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꿈이 정작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떠난 자리에서 다른 이들의 손에 의해 꽃을 피우는 것을 지켜봐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성호 씨는 새벽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평소 다니지 않던 낯선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왠지 모를 이끌림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최근 새로 문을 열었다는 작은 체육시설 앞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투명하게 내려앉은 1층 상가. 성호 씨는 유리문 앞에서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나경 씨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리고 성호 씨가 퇴직금과 대출금을 쏟아 부으며 그렸던 바로 그 운동 카페의 모습이었습니다. 안에는 반듯하게 놓인 탁구대 2대와 구석에서 김을 내뿜는 커피 머신,
그리고 중장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긴 원목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를 더 놀라게 한 건 공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보였습니다. 정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예전 집에서 국을 젓던 그 묵묵한 손길로 이제는 카페 선반 위의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들 현우가 땀을 흘리며 탁구대 네트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왜? 저기에. 성호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경 씨가 사기로 그려낸 신기루를 정희 씨와 현우는 자신들만의 땀과 노력으로 현실에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집을 나가 방황하는 동안 아내와 아들은 무너진 가정의 잔해를 모아 새로운 기둥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짧은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유리창 너머로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성호 씨는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쓸모있는 사람의 자리가 바로 저곳이었는데 정작 그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건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호 씨는 차가운 유리벽에 손을 살짝 대었다가 이내 더러운 청소복 소매를 보고는 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어. 손님들 오기 전에 커피 한 잔 내려줄게. 유리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 웃음을 34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기계처럼 돈만 벌어다 주면 다라고 생각했던 그 세월 동안 정작 아내가 원했던 건 화려한 사업가 남편이 아니라 함께 웃으며 먼지를 닦아낼 파트너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성호 씨는 서둘러 몸을 돌려 골목 어귀로 숨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정희 씨와 눈이 마주칠까봐, 자신의 초라한 청소부 차림이 들킬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골목 끝에 서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을 때 환하게 불이 켜진 카페는 성호 씨가 발을 들일 수 없는 완벽한 타인의 낙원처럼 보였습니다. 성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좁은 고시원 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에는 여전히 갚아야 할 대출이자 알림이 떠 있었지만 성호 씨는 더 이상 나경 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한 자신의 눈먼 욕심이 이 모든 풍경을 만들었음을 인정하며 성호 씨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처럼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거운 것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아니라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잊혀가는 자신의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다정하게 불러주기를 구걸하던 그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가 책임지고 버텨내야 하는 삶의 무게가 곧 이름의 진짜 의미였다는 것을요. 고시원의 좁은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들이쳤습니다. 성호 씨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며칠 전 새로 만든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잔액은 청소 일을 해서 모은 10만 원 남짓이 전부였지만 그 숫자는 사기꾼의 장부보다 훨씬 묵직한 생명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볼펜을 들어 통장 첫 페이지 여백에 자신의 이름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배성호. 성호 씨는 나직하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빠도 배 기사님도 사기극의 주인공이었던 성호 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닦고 쓸어낸 한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펜을 내려놓고 거울 속에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펜주름과 거칠어진 피부가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성호 씨는 작업복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오가는 그 익숙한 골목길,
저 멀리 정희 씨와 현우가 일궈낸 탁구 카페의 간판이 보였습니다. 성호 씨는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들어가서 용서를 빌고 싶다는 욕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미련이 가슴 끝까지 차올랐지만 성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가 저지른 잘못들, 그 빚들 다 갚고 나서 그때도 늦지 않았으면 그때는 정말 떳떳하게 인사하러 갈게. 정희 씨, 그때까지 부디 건강해요. 성호 씨는 카페를 향해 짧은 묵내를 건네고는 반대편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켜고 밀대를 잡는 일상의 반복. 성호 씨는 이제 이름 모를 타인이 던지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바닥을 닦아내는 그 정직한 소음만이 성호 씨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성호 씨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나경 씨의 번호는 이미 삭제된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성호 씨는 아들 현우의 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차마 누르지 못한 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목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호 씨는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손에 쥐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는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성호 씨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혼자이지만 자신의 이름을 책임지기 위해 시작한 이 외로운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었습니다. 성호 씨라고 불러주던 그 다정한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이제 성호 씨는 스스로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4년 공장 생활의 땀방울을 헛되이 만든 건 사기꾼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었음을, 그리고 그 욕심을 닦아내는 것 또한 오직 자신의 몫임을 인정하는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이름은 어떤 무게를 지니고 있나요? 혹시 성호 씨처럼 누군가의 다정한 부름 뒤에 숨은 함정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당신의 이름을 지켜주던 사람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삶이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 이름값을 해나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성호 씨의 새벽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의 이름은 다시금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성호 씨의 새로운 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름 위에도 평안히 깃들길 빌겠습니다.